임산부, 노약자, 못하는 그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피임법으로. 집단 성폭행, 범인은 학교 친구들. 도 넘은 성희롱, 충격의 단톡방.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충격적인 소식들. 바로 10대 청소년들이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이 기사를 보다가 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나이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너무 어린 학생들이 제가 듣기에도 너무 충격적인 일을 그냥 하니까. 최근엔 10대들의 성폭력 범죄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가 확산되면서 10대들의 불법 촬영, 성희롱 단톡방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명 몰카 범죄로 입건된 19세 미만 피의자가 2011년에는 87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601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7배나 증가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게 피해자가 대부분 또 학교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에겐 가해자를 또 매일 봐야 되는 현실이 더 큰 2차 가해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학교를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인 청소년들이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요. 에이,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한 일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놀이 문화로 여긴다는 것이죠.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를 말이죠. 네, 심각한 문제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무 너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 엄마 몰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를 몰카를 찍는다고? 네, 자는 모습, 어머. 샤워하는 모습, 자기가 몰래 찍었다. 그거 올리면 이제 반응 좋고 조회수 나오니까 네, 그러는구나. 우리 엄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진짜 엄마인가 아닌가 애들이 이렇게 할까. 초등학교 때 거기다 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개념도 없는 거죠 뭐. 이런 불법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죄의식이 없다는 게 더 놀랍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일명 N번방, 박사방 사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비밀 SNS상에서 공유, 판매한 사건이고요. 확인된 피해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이 악랄한 성범죄에도 10대 청소년들까지 가담해 더 큰 충격을 안겼죠. 성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하고 회원들을 모집한 비밀 SNS 방의 운영진 중에는요. 겨우 16살이 된 학생도 있었고요. N번방을 모방해 제2의 N번방을 만든 10대도 있었습니다. 저건 뭐 어른이 해도 충격인데 저건 10대들도 많이 가담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더 충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영진이 10대인데 그걸 이용한 사람도 30, 40대 어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30대죠.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그거를 소비할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 10대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 어떤 성교육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해자 예방 교육이 너무 절실해요. 네. 남녀노소로 다 얘기하는 거죠. 가해자 예방은 뭐냐면 술을 강제로 먹이지 마. 허락 없이는 하면 안 돼. 이런 게 가해자 예방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렇지만 안 된다. 존중해야 된다. 주체성 있는 사람한테 자기 성적 결정권이 있다. 이 교육을 하는 게 가해자 예방 교육이에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안 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2018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제14차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요. 성관계 시작 연령이 말이죠. 평균 13.6세라고 합니다. 평균이요? 그렇습니다. 와, 평균 13세라고? 그러니까 최연소가 아니고 평균이. 평균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처음 성관계를 경험한 곳이 노래방, 룸카페 이런 곳이 많다고 해요. 자, 정말 충격적인 실태가 많은데요.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는요. 콘돔을 못 구해서 랩으로 싸고 했는데 불안해요. 어머. 남자친구랑 비닐을 끼고 했는데 임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명 랩 콘돔으로 불리는 잘못된 피임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랩, 비닐봉지 등은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피임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성장 중인 청소년들의 생식기에 염증, 또 감염 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중학생, 고등학교 아이들 강의하다 보면요. 지뢰사정. 그걸 피임법을 알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임산부, 노약자, 그리고 심신미약자는 못하는 그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피임법으로. 성관계 가진 후에. 아니, 놀이기구 타는 게 피임법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임신을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잘못된 걸 그건 하고 있죠. 믿네.
이걸 하면 뭐 착상이 안 된대. 이건 사실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거가 아예 없지. 없는데도 이제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 야 그렇게 놀이기구가 있대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심각하네. 네, 듣는 여러분들도 참 답답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또 얘기입니다. 어른들은 잘 몰랐던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성 실태인데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청소년들의 이 잘못된 성 지식 이거 어떻게 해야 교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현재 우리나라 성교육이 임신 교육에만 너무 초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더불어 피임 교육, 책임 교육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권 의식이 같이 병행해야 그런 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특종은 이제 청소년의 성적인 관계를 이제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뭐 만일의 상황을 이제 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 준비한 특종이니까 그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2021년 미국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선생님, 제 책상에 있던 컴퓨터가 없어졌어요. 교무실 CCTV도 없어졌던데 누가 훔쳐갔나 봐요. 아, 학교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구나. 다 뜯어갔나 보다. 이거는 내부를 아는 사람일 테니까 학생인가?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건 이 같은 절도 사건이 해당 학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캔자스 로렌스 고등학교,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플로리다 로튼 칠레 중학교 등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 전역의 학교 곳곳에서 2021년 9월에 특히 수백 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 화장실 변기를 비롯해 교무실 서류와 소화기, 주차장 표지판 등 각종 학교 비품이 도난 파손됐는데요. 저 동네 그냥 잡범 아닙니까? 이거 뭔 챌린지구나. 그럴 챌린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말한 세 동네가 다 하루 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되게 먼 거리예요. 알고 보니 미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은 학교 연수의 절도 사건의 내막은 사실 Devious Leaks, 사악한 도둑질 챌린지. 아, 거봐. 네, 한 기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도둑질하는 챌린지가 유행한 거였습니다. 아, 별게 다 유행이네, 진짜. 저 지금 이제 볼일 바지 보고 있는 벗겨가는 친구들 거예요? 바지를 벗기고 있습니다. 미국 화장실은 저 밑이 열려 있거든. 맞아, 맞아. 그 정도 네, 간격이 혹시 안에서 있거든요. 뭐 일어날까 봐. 뭐 이것도 가져왔어?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거를. 이건 철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냥 범죄인데요. 처음엔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 화장실의 휴지, 비누 등을 훔쳐 책가방에 넣어 무사히 빠져나오는 과정을 영상으로 인증하는 것이 유행했는데요. 그러다가 또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었던 학생들이 급기야 학교 변기, 세면대를 망가뜨리고 교무실의 컴퓨터, 소화기까지 훔치고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영상을 촬영. 사악한 도둑질 챌린지가 유행한 겁니다. 학생들의 절도 챌린지가 심각해지자 미 교육당국은요. 학생들의 행동은 엄연한 범죄 행위며 정학 혹은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며 경고했습니다. 자, 이번 특종은 2018년 10월 프랑스 파리 남동부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뭔데? 뭐야? 총이야? 또 찍고 앉았네. 뭐 하는 거야? 찍는 놈, 이거 총으로 장난하나 봐요. 찍는 놈도 웃고 앉았네. 찍는 놈이 웃고 앉았잖아. 자,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이 총을 든 사람은 이 학교의 학생인 15살 에르브. 그리고 총으로 위협받고 있는 사람은 이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학생이 교사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자, 그런데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른 학생들이 키득키득 웃고 있었던 이유. 이거 장난감이에요. 장난친 거라니까요. 에르브가 겨누고 있던 총이 가짜 총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만 해도 되니? 씨.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웠을 것이고 트라우마가 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 계속 하겠어요 어디? 되게 자괴감 들 것 같아.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아이고 저 학생도 진짜 위험한 게 저거 이제 진압하러 경찰이 오잖아요? 무기 들고 있으면 쏩니다. 그렇지. 실제로 외국 학교에서 학생이 총격 테러를 일으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때 출동한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피해 교사는 에르브가 겨눈 총이 가짜 총인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만약 경찰이 출동했다면 에르브 스스로도 위험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요. 저 장면을 경찰이 봤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바로 일단 제압해야죠. 일단. 아니 대체 저런 짓을 한 이유가 뭐예요? 에르브가 교실에서 총을 겨루던 당시의 상황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결석 때문에. 에르브는 자신이 지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결석으로 표시하자 화가 나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걸 찍고 있는 놈도 어이없고 총을 들고 간 놈도 어이없고 두 놈 다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당시 다른 학생이 현장을 촬영해 SNS에 공개해 프랑스 전역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결국 에르브는 가중 처벌이 가능한 폭력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잘했다. 이거 찍은 놈 기소됐다는 얘기는 없나요? 이 찍은 놈도 기소돼야 되는데 이거. 친구 놈은 저 총 들고 있는 친구 잡혀가는 것도 찍으면서 키득거릴걸? 정신이 나간 거야, 아예. 슬픈 조회수에 현실이네요.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말에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슬프다.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 진짜 그럴 것 같아요. 2020년 2월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공포가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 미국 뉴욕에서 그 공포심을 더 극대화시켰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 2020년 2월이면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정보도 없고 네. 공포가 진짜 극심했을 때 아닙니까? 제일 무서웠죠, 진짜. 맞아요. 아니 방호복을 입고 계신 분들이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 좋은 건가? 아니면 전철에 코로나 환자가 와서 뭐야 왜 이 상자를 왜 던져? 방호복을 입은 남성들이 유독성 물질 스티커가 붙은 박스를 들고 지하철에 탑승.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심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시기라 두 사람의 수상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들이 박스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액체가 지하철 바닥에 쏟아졌고요. 이에 승객들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소리를 지르며 다른 칸으로 도망가거나 좌석 위로 올라가 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엄청난 테러잖아요. 천만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10대 소년 데이빗과 모리스의 장난. 데이빗과 모리스가 저런 장난을 친 이유. 바로 SNS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영상으로 촬영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에 직접 업로드했고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비난 여론도 쏟아졌습니다. 이에 소년들은 아 그저 장난이었어요. 위험성이 전혀 없는 음료수와 비누로 만든 액체였다고요. 라며 반성은커녕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또 한 번 공분을 샀습니다. 아, 이게 액체 음료수하고 비누를 섞은 건지 진짜인지 그걸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더 나쁘다 생각하는 게 다 조회수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면서 선의의 메시지인 척 하려고 코로나 조심해라라고 말도 안 되는 썼다는 소리하고 게 앉아있어. 진짜 최악인 것 같아. 누군가의 불안감을 장난과 재미의 대상으로 삼는 일. 아무리 10대여도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이번엔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래? 아니 뭐야? 뭐야? 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아니 저렇게 저거 자, 진짜 너무 위험하다. 설마 저 영상 찍으려고 저러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 좋아요 받으려고 전투기 출격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 이왕 뭐 연습 비행하는 김에 뭐 저 좀 붙어봐. 이거 아니죠? 2022년 4월 영국 런던을 출발해 스페인령 발레아레스 제도 메노르카 섬으로 향하던 비행기.
그런데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SNS에 이 비행기를 폭파시킬 것이다. 나는 탈레반이다. 라는 글을 게재. 어머. 비행기 테러라는 비상 상황에 스페인 당국은 즉시 특수 군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먼저 F-18 전투기 2대를 출격, 비행기를 호위하며 메노르카 공항에 비상 착륙시켰는데요. 이후 비행기는 격리구역으로 이동한 뒤 폭발물 해체 전문가, 탐지견 이런 전문 인력들이 투입돼서 비행기 안을 수색했고요. 승객들도 모두 내려서 검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장장 4시간 가까운 긴장감 속에 수색이 벌어진 뒤 드디어 밝혀진 테러범의 정체. 아, 설마. 저 SNS 장난이었지. 주제 때문에 불안한데요. 범인은 바로 탑승객이었던 18세 찰리. 그런데 찰리는 탈레반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중이었던 찰리에 따르면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였어요. 하지만 결코 장난으로 용납 불가한 찰리의 행동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렀습니다. 한 국가가 나서서 군사작전을 벌였으며 수많은 승객이 극심한 공포에 떨었고 다른 항공기들은 지연되는 등 막대한 군사,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테러에 대한 극심한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 전투기들이 호위해 주려고 출동을 한 거였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 SNS 메시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 죽겠는데 옆에 양옆에 전투기가 날아다니면 그렇지. 이거 진짜 실제구나,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결국 철이 없어도 너무 없던 금쪽이 찰리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먼저 스페인 당국에 의해 부금, 소식을 들은 엄마가 놀라 달려와 보석금을 내주었지만 여권 압수,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스페인을 떠날 수 없게 됐고요. 전투기 연료 비용과 출격 비용, 폭발물 탐지와 작전 비용 등등등등등 최소 5만 파운드, 한화 약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요. 그리고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기를 위험에 빠뜨린 경우 최대 25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전 세계 항공사로부터 금지령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테러는 장난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 금쪽이 이제 잘 알았죠. 호주의 로트네스트 섬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 불리는 쿼카가 살고 있습니다. 웃고 있네요. 웃고 있죠. 귀여운 외모로도 인기지만 사실 이 쿼카는 멸종 위기 취약종으로요. 호주 정부는 이 쿼카를 만지거나 쿼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줘도 안 돼요? 쿼카는 사람을 잘 따르는 특성이 있어서 웃으며 다가오는 벌금, 걸어다니는 벌금 등의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별명 이해가 확 된다. 저렇게 다가오는데 먹을 거 안 줄 수 있어요? 저 표정으로 오면 정말 심각한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금쪽이들의 철없는 만행, 이 사랑스러운 동물 쿼카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호주의 한 10대 소녀 A양이 쿼카에게 먹이를 주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 그런데 그 먹이의 정체가 정말 충격적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뭘 먹인 거야? 왜 괴롭혀? 이거 죄 없는 동물들 그냥 두지 말고 그냥 방치해 차라리. 뭘 네. 이상한 걸 먹였죠 또. 내버려 둬요. 호주의 한 금쪽이가 쿼카에게 준 충격적인 먹이의 정체. 뭐야 이게? 자, 전자담배? 뭐예요? 피고 있는 거야? 전자담배라고? 그걸 왜 먹어? 담배를 피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진짜. 쟤 중독될 거 아니야 그럼. 우선 영상 속에서 전자담배를 들고 있는 게 아주 앳된 10대 소녀였기 때문에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헤이 쿼카, 일로 와서 이것 좀 먹어봐. 인간에게 호의적인 쿼카를 꼬드겨서 마치 먹이인 척 쿼카의 입에 전자담배를 밀어넣는 모습에 2차 충격. 그렇게 담배를 피우게 된 쿼카를 본 누리꾼들은요. 쿼카는 인간을 믿었는데 철없는 소녀가 이를 이용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에게 그런 잔인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거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라며 격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일단 몸에 해롭다는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왜 줘? 근데 이제 담배가 인간에게도 백해무익하다고 하지만 인간보다 덩치가 작은 그럼요. 친구한테는 훨씬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훨씬 그 농도가 쉽게 빠르게 그렇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만할 거 아니야, 얘가. 동물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기본적인 생명 존중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호주 당국에서는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 최고 5년의 징역과 수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벌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걸 이 쿼카를 괴롭히는 수인을 포함해서 수많은 금쪽이들이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인도 아얄루르에서 실종된 18세 소녀 사지타. 당시 경찰까지 수색에 나섰지만 사지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가족들도 모두 포기할 무렵 드디어 실종 11년 만인 2022년 6월 사지타를 찾아냈습니다. 일단 다행인데 예. 사지타가 또 뭘 하지 않았을까. 아, 자작극이었나? 사지타는 무려 11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고작 500m 떨어진 누군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 11년이면 납치? 아, 근데 11년을 5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을 왜 못해? 난 그게 더 신기해. 몰래 변장하고 다녔나 보지. 변장을 해? 놀랍게도 사지타는 자신의 의지로 그것도 거의 한 방 안에서 자발적으로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에? 과연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자기야, 나 일 다녀올게. 오늘 도시락 반찬 자기 좋아하는 시금치 카레라더라. 이거 먹고 있어. 자기야, 오늘은 다들 일 나가서 아무도 없어. 나와도 돼. 사지타가 11년간 지낸 곳은 바로 남자친구 라흐만의 방이었습니다. 에? 그렇다면 사지타는 왜 스스로 남자친구의 집에서 감금 생활을 했느냐? 종교가 달라도 우리 사랑을 막을 수 없어. 집안의 반대가 두려웠던 사지타는 부모님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가출을 감행했던 건데요. 아이고.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남자친구란 사람도 사랑을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게 방 안에 그렇게 감금해놓는. 부모님한테 데리고 가야지. 11년 동안 그 얘기를 못하고 모든 사람을 속였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남자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뭐? 사랑 때문에 집 나온 금쪽이는 부모님이 자기를 찾든 말든 방에서 이어폰 끼고 TV도 보고 남자친구가 챙겨주는 음식도 먹고 창문을 통해 몰래 화장실도 갔습니다. 11년 동안 화장실 도대체 몇 번을 갔겠어? 그걸 안 들켰다고? 무려 11년간의 숨바꼭질이 가능했던 건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낮에 모두 일하러 나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가족들이 방에 들어갈라 치면 내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들어가지 마. 난리 생난리. 하지만 가족들과 크게 다툰 남자친구가 사지타를 데리고 몰래 가출하면서 이에 가족들이 실종 신고, 두 사람을 찾은 경찰에 의해 사지타의 실종 사건도 11년 만에 해결된 겁니다. 11년의 세월 동안 사랑 때문에 부모 속 썩인 금쪽이 속 썩인 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2015년 9월 10일 미국 조지아주 비 오는 날 밤, 아버지 차를 몰고 나온 18세 소녀 크리스탈 맥기는 친구들과 함께 드라이브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 다행히 크리스탈과 친구들은 경상을 입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밤은 사실 그 운전이 숙련된 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네,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10대이기 때문에 운전 실력이 미숙하지 않았을까. 경험이 부족해서. 아닌가요? 자, 이 교통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크리스탈의 과속 운전. 그녀는 당시 법정 제한 속도 88km인 도로에서 시속 172km로 달리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주인 피해자 웬트워스는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5주간 집중 치료를 했지만 결국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차가 그냥 반파됐네.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돼버렸네요, 진짜. 아니 상대방 차주가 너무 심각한 부상을 입었잖아요. 네.
친구들이 좀 말렸어야죠, 이건. 너무 불장난 같은 행위 아닙니까, 이게 진짜. 말리긴 말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크리스탈이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게 과속 운전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속도 줄여! 잠깐만. 인증샷만 찍고 속도 줄일게. 아니, 저 상황이 인증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크리스탈이 찍으려 한 인증샷은 사진 공유 앱의 스피드 필터를 이용한 것입니다. 스피드 필터는 움직이는 속도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기능으로 당시 이 필터를 사용해 시속 100마일, 160km가 넘는 인증샷을 찍는 것이 유행. 실제 사고 직전 크리스탈의 스피드 필터에 기록된 최고 시속은 무려 182km였습니다. 해당 필터는요, 사고 발생 2개월 전인 2015년 7월에 이미 위험성이 제기되며 미국의 청원 사이트에 필터 삭제 청원이 올라왔을 만큼 논란이 많았던 기능인데요. 이게 경쟁적으로 자꾸 이게 유행을 하니까 야, 너 아직 안 해봤지? 야, 그것도 안 하고 뭐하냐? 이런 것 때문에 미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런 게 경쟁이 붙으면 점점 더 숫자 높이려는 행동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저 이제 넓게 보면 사실 필터를 만든 회사도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지. 저런 걸 왜 만들어? 결국에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의 금쪽이 크리스탈은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크리스탈은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살아있어서 행운이야 라는 문구와 함께 피투성이인 채로 셀카를 찍어 SNS에 게시. 끝까지 못 말리는 금쪽이 면모를 보였는데요. 이후 상대 차주인 피해자는 가해자 크리스탈과 메신저 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인데 그 한순간의 실수에 다른 사람 인생이 남은 인생이 엉망이 됐다고요. 죄책감을 좀 가져라. 각종 방송이나 게임 등에서 이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지는 장면, 한때 개그 소재로 많이 사용됐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다를 바 없이 바나나 하나로 시작된 단순한 장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사건을 일으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 짜여진 개그 프로에서나 볼 때나 이게 재밌고 웃긴 거지 저걸 실제로 저런다고 생각하면 아니, 낙상으로 돌아가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럼. 근데 오늘 금쪽이들은 방심할 수가 없다. 2018년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중학교. 한창 사고칠 궁리를 하던 우리의 중학생 금쪽이들은요. 이번엔 바나나에 꽂혔습니다. 중딩 금쪽이들은 바나나를 야무지게 먹은 뒤 야, 우리 다음 시간 미술 시간이잖아. 미술쌤 한번 놀려볼까? 아이 그래. 야 미술쌤 오시기 전에 빨리 하자. 미술실 문 손잡이에 끈적끈적한 바나나 껍질을 쓱싹쓱싹 발라놓고요. 심지어 미술교사가 교실에 들어오자 바나나를 통째로 들고 교사 쪽으로 투척! 하극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미술교사가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던졌다고 죽진 않잖아요. 사실 미술교사는 중증의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던진 바나나와 접촉한 그녀는 결국 과민성 쇼크에 빠졌고요. 다급히 약을 투여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중학생들은 미술교사가 중증의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아이 뭐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봤자 어디 좀 붓고 말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지. 얼굴이 웃겨질 거야 뭐 이런 정도? 실제로 미술실의 문에는요. 학생 여러분, 저는 심한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 바나나를 먹은 후에는 꼭 손을 씻고 수업에 들어와 주세요. 저런 당부와 함께 바나나 접근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저 정도로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바나나를 만진 학생의 손이 닿는 것도 안 되는 수준인가 봐요. 그렇지. 바나나 프리존이래잖아. 저거 알려준 거를 악용한 거네. 성인들이라면 뭐 바로 뭐 여지 없이 그냥 아니, 바로 무조건, 처벌을 면치 못하는. 무조건 살인 미수지. 철없는 금쪽이 중학생들에 의해 한순간 목숨을 잃을 뻔했던 미술교사. 천만다행히도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요. 만약에 대처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에서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부터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종은 한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일대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입니다. 2021년 6월 21일 단 하루 동안 한 지역에서 한두 건도 아닌 무려 4건의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설마 챌린지예요? 연쇄적으로 4건이 일어났으니까 방화 챌린지. 버클리 일대를 뒤집어 놓았던 4건의 연속 방화 사건. 그런데 놀랍게도 범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12살이었던 어린 소녀 A양이었습니다. 이건 챌린지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왜 12살짜리가 방화를 해요? 아니 금쪽이들 너무 무섭다 갑자기. 진짜 어이없네. 시한폭탄이야. 사건의 진상은 이랬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22분 A양이 한 주택 근처 잔디밭에서 대범하게 방화를 시도. 하지만 다행히도 화재가 크게 번지기 전에 주민들이 발견해 불길은 금방 잡힐 수 있었지만요. 그 후 채 4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2시. 운 좋게 주변의 눈을 피해 발각되지 않았던 A양은 근처의 또 다른 잔디밭에 2번째 방화. 이번엔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펼쳐야 했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캘리포니아 이런 데 진짜 건조하고 그렇잖아요. 저게 왜 얼마나 취약하죠. 조그마한 불로 얼마나 면적이 많이 탔습니까? 산불 맨날 나잖아요. 그 잔인한 재앙이 있었잖아요. 아니 누구한테 걸렸으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12살이면 그만해야지. 충분히 그런 거 인지할 만도 한 나이인데 그럼. 왜 저랬나요? 아니 진짜. 근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네. 포기란 없었던 불굴의 금쪽이 A양. 소방대원들이 자신의 2번째 방화 장소에서 진화 작업을 펼치는 동안 첫 번째 방화 장소 근처로 다시 찾아간 A양은 마른 나뭇잎 더미를 노리고 어머. 3번째 방화를 시도. 오후 7시 28분 한 주택 건물을 태운 것을 마지막으로 무려 4번의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인근 감시 카메라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양을 체포. 다행히도 빠른 대처를 한 덕에 A양의 방화로 인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요. 당시 버클리 지역은 몇 달간 이어진 건조한 날씨 등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다분했던 만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아픈 소녀였나 약간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자칫하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죠. 더 심각한 문제네요.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12살 A양. 마음 치료와 더불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또한 가정과 국가에서 제대로 훈육해야겠습니다. 2018년 1월 미국 위스콘신주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보 글리치. 언젠가부터 그는 안색이 초췌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어눌해진 말투에 자주 비틀거리기까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에 의사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의 제일 큰 원인일 수도 있고요. 평소에 에너지 음료를 많이 드신다고 하니 그건 일단 끊으셔야겠습니다. 그가 평소 자주 마시던 에너지 음료를 지적. 실제로 클리치가 에너지 음료를 끊자 이상 증상들이 거짓말처럼 없어졌습니다. 네, 에너지 음료 속에 어떤 성분이 또 뭐 알러지처럼 안 맞는 거 아닐까요? 대부분 그 성분이 카페인일 텐데 카페인. 카페인에 뭐 약간 민감하다던가. 근데 오늘 주제가 금쪽이잖아. 또 그 에너지 음료에 뭐 탔나? 금쪽이 탔지? 당시 클리치와 그의 아내 린다에게는 믿고 싶지 않은 심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대 아들 타일러의 의붓아버지 클리치를 향한 수상쩍은 행동들. 평소 타일러는 의붓아버지 클리치의 갈비뼈를 퍽퍽 때리고 발을 툭툭 건드리는 등 짓궂은 장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게 무슨 장난이야? 그거는 약간 장난이라기 보기에는 도가 지나쳤는데요. 저게 무슨 장난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된 에너지 음료를 조사해 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클리치가 마셨던 에너지 음료에서 헛간에서 소에게 쓰던 동물용 진정제가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헛간 구석에서는 음료에 이물질을 투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까지 발견됐는데요. 야, 주사기까지 썼을 정도면 되게 주도면밀하다. 아들 범인인가요? 클리치가 마시는 에너지 음료에 동물용 진정제를 넣었던 범인은 아들 타일러였습니다. 아, 이제 애가 아니잖아. 무슨 애가 저래. 그것도 정확한 양을 넣으려고 주사를 쓴 걸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넣으면 큰일 나니까. 이게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거 사람한테 써요? 저 의붓아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누군가 날 그렇게 미워하고 있다는 걸. 2022년 인도 아삼주.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15세 소녀 아시아와 부모. 사실 소녀는 얼마 전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에 접촉했는데요. 접촉했다는 건 뭐죠? 약간 뭐 범죄에 휘말린 건가요? 충격적이게도 아시아는 HIV에 감염된 피를 스스로 주사했습니다. 왜? 뭐? 뭐하러? 왜? 아무도 우리 사랑을 막을 순 없어요. 내 사랑을 증명해 보이겠어. 아시아는 3년 전 SNS를 통해 남자친구 사돌라를 만났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남자친구는 HIV 양성. 아이고. 이 사실을 안 아시아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교제를 극구 반대했습니다. 너무 이해된다. 반대할 수 있지. 어떻게 너무 저걸, 이해된다. 어떻게 저걸 냅두겠어. 슬프지만 이해된다. 이에 아시아는 무려 3번이나 가출하며 부모님의 속을 썩였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끝까지 교제를 허락해주지 않자 사랑에 눈이 먼 나머지 아시아는 HIV에 감염된 남자친구의 피를 자신에게 직접 주사하는 짓으로 자신의 몸과 건강을 볼모 삼아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정말 대못을 박았네 진짜. 아니 뭐 사랑이라는 게 참 숭고한 거긴 한데 저거는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부모에 대한 사랑은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은 사랑도 아닌가? 남자친구는 자신이 말렸지만 아시아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고소, 현재 20살인 그는 경찰에 구금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린 우리 금쪽이가 한다는 말이 또 가관입니다. 저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 오빠는 풀어주세요. 네. 영원할 것 같은 사랑에 정말 눈이 멀어버린 소녀의 행동. 돌이켜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제발 눈을 뜨는 순간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이번 금쪽이의 사연은 무려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소개된 사연입니다. 2021년 공개된 15세 인도 소년 금쪽이의 엑스레이 사진. 또 안개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저 뭐가 빨간 이렇게 동그라미 자리에? 이물질들이 막 보여요. 그죠. 어. 엑스레이 사진 팔 곳곳에 궤양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금쪽이의 팔이 이 지경이 된 이유. 팔에 수은을 3번이나 넣었어요. 내 꿈은 울버린에 나오는 머큐리가 되는 거거든요. 좀 맞자. 좀 맞아야 되겠다. 아 저렇게 저 수은 중독됐는데 맞기까지 해야 됩니까? 수은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머큐리 되기가 쉬워요? 머큐리는 그냥 근데 이게 웃으면 안 될 일인데 너무 황당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마블 히어로 중에 하나인 머큐리는 수은 같은 무독성 금속의 몸을 가진 캐릭터인데요. 소녀는 머큐리가 되겠다며 체온계에서 수은을 모으는 쓸데없는 정성과 노력을 한 결과 초능력 대신 궤양을 얻었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수은 중독은 아니지만 혈액과 비뇨 내에 있는 수은 수치를 내리기 위한 시술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공기로도 퍼지지 않나요? 수은, 아 그렇죠. 집에서 이게 깨면 네, 그 퍼지죠. 퍼지잖아요. 가족도 위험할 뻔한 거 아니야? 그런데 히어로가 되겠다는 금쪽이의 철없는 장래 희망 때문에 부모님을 철렁하게 한 전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엔 스파이더맨이 되겠다며 거미가 자신을 물게 한 어처구니 없는 짓까지 벌였었는데요.
정신 못 차리고 이번엔 위험천만한 수은을 무려 3번이나 몸에 주입한 겁니다. 아니 뭐 공상과학물 다 좋은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 따라해? 아무리 좋아도. 슈퍼맨처럼 하늘 날고 싶다고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지. 소년이여, 영웅이 되고 싶나요? 영웅이 되기 전에 우리 사람부터 됩시다. 2019년 중국 25세 청년 샤오왕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엔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샤오왕은 8년 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뼈아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길래 8년이 지났는데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샤오왕이 17세였던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마, 저 휴대폰 바꿔주세요. 아, 다른 애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 요즘 좀 힘든데 엄마가 돈 많이 벌면 그때 사줄게. 이 고가의 신형 휴대폰이 갖고 싶었던 샤오왕.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걸 아들이 갖고 싶은 걸 못 사주는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주지. 근데 참 그런 거를 이해 못하죠, 전화할 때는. 그럴 수 있... 왜 나만 못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지배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모님이 휴대폰을 사주지 않자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서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은 샤오왕. 여기까지는 좋아. 자기 스스로 돈을 벌겠다. 네, 샤오왕은 인터넷에서 한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샤오왕은 22,000위안, 한화 약 370만 원을 받고 이것을 판매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뭘 팔았지? 샤오왕이 갖고 있는 것 중에 370만 원짜리가 있을까요? 아, 집에 있는 뭐 이렇게 가보나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겠다. 자, 샤오왕이 신형 휴대폰을 사기 위해 판매한 건 바로 자신의 신장. 장기구나. 불법 브로커에게 장기 밀매를 한 거였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진짜.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얼마나 가슴이 갖고 싶었길래. 가슴이 찢어져요, 진짜. 그 신장이 하나 나간다는 거에 대한 심각성을 예. 모르는 거지 뭐. 내가 의미가 있는 사람한테 이걸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걸 정말 겁없게도 본인의 신장을 팔아 신형 휴대폰을 산 17세 샤오왕은요. 휴대폰도 사고 태블릿 PC도 살 수 있다니. 아, 어차피 신장은 2개니까 이 정도면 남는 장사지. 하지만 며칠 뒤 샤오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고 어머니가 추궁하자 뒤늦게 장기 밀매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쓰는 신장을 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기도 건강해지고 아주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네. 그리고 8년 뒤 2019년에 전해진 샤오왕의 근원. 불법 신장 적출 수술을 받을 때 감염된 수술 부위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 결국 혈액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몸이 됐고요. 오랜 병원 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에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은밀한 대화가 오간다고 하는데요. 너 그거 구했어? 난 하지. 병원에선 처방을 안 해주더라고. 야, 무슨 걱정이야. 요즘 SNS에서 다 팔아. 같이 사자.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이 약이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나비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약입니다. 자, 요즘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깡마른 몸매에 대한 병적인 선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무작정 굶다 못해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일명 먹토. 또 씹기만 하고 뱉어버리는 일명 씹토에 그치지 않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겁니다. 아, 저걸 왜 선호할까? 마른 체형을 선호하면서 뭐 개말라, 뼈말라 뭐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불법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약이면은 함부로 복용하면 절대 안 될 텐데 이거 큰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의 일명 나비약을 은밀히 구해야만 했던 이유.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나비약의 성분은 일명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나비약의 일부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됐을 만큼 중독성과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필수.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하지 않고요. 일부 심각한 비만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기간에 소량만 복용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살 빼는데 혈안이 된 일부 청소년들은 SNS 등에서 이 나비약을 불법적으로 구매, 남용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고. 결국 나비약 남용으로 인해 중독성, 환각, 환청, 공격성 증가, 자해 시도 등 끔찍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마약류라고 하니 부작용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독 위험도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지난 6월 경찰은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를 불법 유통 복용한 혐의로 59명을 입건했는데요. 판매자, 구매자 모두 10대 청소년이 대다수. 그중에는 겨우 13살에 불과한 아이들도 많아 충격을 더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 성행하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 나비약. 부디 청소년들이 이 나비약의 위험성을 똑바로 인지하고 더 이상 부작용 또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범죄 수렁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자, 혹시라도 방송 보시면서 뭐 관심을 기울였던 분이 있다면 이건 마약이니까 절대로 구매하려는 생각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여름 대만 출국 후 사라진 청년 5천 명의 행방은 대만을 발칵 뒤집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끔찍한 범죄 사건의 정체는 바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취업 알선 사기 및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 그런 가운데 2021년 말부터 국제 인신매매단은 주로 대만인을 상대로 해외 취업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SNS를 통해 한 달에 최대 3,270달러, 한화 약 443만 원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 같은 달콤한 제안을 건넸고요. 대만인들이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에 도착하면 납치 및 감금. 이들은 정말 악랄하게도 같은 대만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조금 많은 청년들을 그러니까 인신매매도 끔찍하지만 이것도 범죄 가담하게 만들어서 범죄자로 만든 거 아닙니까? 범죄자 만든 거죠. 절박한 취업을 하기 위한 저 마음을. 피해자들은 주로 캄보디아와 미얀마, 베트남 등의 감금. 가까스로 탈출한 대만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총으로 무장한 감시책들이 지키고 있는 살아선 못 나오는 현실판 지옥에 감금됐는데요. 이곳에서 매달 정해진 인원을 유인하지 못하거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가혹한 고문과 폭행이 이어지고요. 와, 저거. 엄청 때렸네. 요즘 그런 게 벌어졌다고? 심지어 여자들은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단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부위별로 가격을 매겨 거래하는 천인공노할 짓까지 벌였고요. 그리고 피해자 일부가 목숨을 걸고 탈출해 신고했지만 조직이 현지 경찰을 매수한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허다했다고? SNS는 뭐 우리들도 많이 하잖아. 그럼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대만 당국에서도 구직 사이트에 가짜 취업 공고를 단속하고는 있지만 SNS를 통한 개별적인 연락까지는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리고 대만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피해자들이 속출. 2022년 8월 대만 정부에선 인신매매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자 구조와 인신매매단 체포에 나서는 등 인신매매단과의 전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일단 뭐 생지옥을 만들어놨네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게 아직도 감금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못 구한 거예요, 아직 다. 가족들의 품으로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1960년에 첫 출시된 이것,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이것, 바로 피임약.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피임약의 목적을 오직 피임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피임 말고 다른 목적이 있어요? 경구 피임약은 알고 계시는 것 외에도 여러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면접, 휴가 이런 중요한 일정과 생리 주기가 겹쳤다. 이러면 그날 진짜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여성분들은 미리 걱정을 합니다. 왜냐? 생리통은 물론이고 혹시 생리통이 심하지 않더라도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럴 때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안 그래도 그 밖에 피임약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전 증후군,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그 생리가 안 나오거나 무월경 이랬을 때 그걸 치료로 할 수 있는 여성 치료제로 사용도 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피임약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꾸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좋을까요? 우선은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긴 했는데 인식이 바뀌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름부터 바꿔보자. 그래서 이게 여성 호르몬을 조절해줘서 배란 주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의견들이 종종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문제. 네. 그래서 사실 부르던 습관을 고치는 건 어렵지만 이게 언어는 생각의 집이잖아요. 네. 이 용어만 바꾸더라도 우리 인식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피임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여성 호르몬제.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 매년 전 세계 1억 명의 여성들이 피임약을 복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성의 경구 피임약 복용률은요 18.9%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유독 한국 여성들의 복용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 경구 피임약을 둘러싼 오해와 속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호르몬제가 사실은 몸에 안 몸에 좋다? 이상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 그렇죠. 먹는 약이다 보니 네. 오해들이 좀 많이 있죠. 그 오해와 속설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피임약에 대한 첫 번째 오해. 피임약을 먹으면 나중에 임신이 어려워진다? 근데 왜냐면 이제 피임약을 이렇게 먹다 보면 왠지 이게 의학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내성이 생겨버려서 이제 아예 임신이 안 돼버리지 않을까. 이거 오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의학계에서는 피임약의 호르몬 성분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요. 아하.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면 바로 가임 능력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 보면요, 2,000명 여성을 대상으로 피임약 복용을 중단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임신되기까지 소요 시간을 추적을 해봤는데 2년 이내에 성공했던 확률이 88.3%였다고 합니다. 요일이 써 있네요. 네, 요일이 좀 써여 있죠. 이 뭐야? 왜 이렇게 20일 주기를 생리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20일을 계속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리를 안 하도록. 저는 제가 잘못 알았나 이제 만약 피임을 하고 싶으면 네. 그 전에 이제 피임약 한 번 먹으면 피임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역시 전 기자 아직 결혼 안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피임약에 대한 두 번째 오해. 피임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사실 말이죠. 살이 찌긴 쪘습니다. 아 쪄요? 네. 아, 이거는 오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찌긴 쪘어요. 맞네요 그럼. 그럼 맞는 거잖아. 속설이 아니네. 그랬었다고요. 이게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아. 초기 1세대 피임약들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함량이 높아서 체내 수분 배출이 어려워서 몸이 붓거나 체중이 증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피임약은 체중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소량의 여성 호르몬이 들어간 저용량 피임약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피임약 복용하면 살이 찐다라는 정보는 잘못된 거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 찐다. 누가 바늘로 배를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배가 너무 아파서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찾아오는 여성들의 고통, 생리통. 아유. 옆에서 아내가 고생하면 진짜 이게 참 어떻게 도와주기도 뭐하고 도와줄 게 되게 없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걸 매달 하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죠. 자, 생리통. 대체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걸까요? 생리를 할 때 자궁 내막에서 과도하게 생성되는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물질이 자궁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차가 있지만 스트레스나 자궁 질환이 있으면 생리통이 더 극심해질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생리통을 완화시켜주는 생리통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리통 약을 먹으면 내성 생긴대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참 많아서요. 생리를 매달 하는데 매달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괜히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안 먹는 거죠. 이왕이면 약 먹는 것보다는 견디는 게 낫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오해 맞습니다. 자,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생리통 약은 생리통의 주 원인인 프로스타글라딘의 합성을 억제하는 비마약성 진통 소염제 계열로요. 내성이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복용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아, 그럼 뭐 아플 때마다 약을 계속 먹으면 되겠네요. 네, 대부분의 여성들은 네. 통증이 시작될 때 그리고 심각할 때 생리통 약을 먹기는 해요. 근데 생리통 약을 복용해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생리통 원인은 프로스타글라딘이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자궁 내막에 있어서 그 쌓이면서 큰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리통 약은 이때 그래서 프로스타글라딘이 만드는 효소 활동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생리 예정일에서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복용하면 훨씬 좋다는 것이죠. 오. 얘를 억제하는 아플 때 거예요. 먹지 말고. 미리 먹어둬라. 사전에. 아, 네. 네. 좀 하루나 주기가 이틀. 규칙적이신 분들은 유리하겠네요.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상 가능하죠. 그 생리 중에는요? 생리 중에는 6시간에서 8시간마다 추가로 복용해야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만약에 생리통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통이 계속 심할 경우에는요. 전문가 상담 후 처방받은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호르몬 주사제 등으로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냥 꾹 참았다가는 심할 경우 자궁 내막증과 같은 여성 질환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는 게 오히려 안 좋네요. 그렇죠. 자, 그럼 대한민국 여성분들 매달 찾아오는 고통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네, 이번에는요.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앞으로 온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개월 차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자녀 계획이 없어 피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오랜만에 아내와 분위기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여보, 나 오늘 하필 그날이네. 어쩌지? 아내 말을 들은 저는 좋다고 아 그럼 우리 피임만 해도 되겠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그걸 말이라고 하냐며 대뜸 베개를 던지더군요.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 남자분들 오해 많이 해요. 진짜. 네. 남자분들이 저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생리 때 임신 가능이 낮은 건 사실이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100% 단정될 수는 없습니다. 아, 임신 가능성은 낮지만은 네, 100% 그렇게. 100% 뭐 단정해서 뭐 안심할 가능하다.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생리 주기가 규칙적일 경우에는 다음 달 생리 시작일로부터 14일 전이 난자가 배출되는 배란기입니다. 하지만 생리를 길게 할 경우에는 생리가 끝날 무렵에 배란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 시기에 남성의 정자가 여성의 몸속에서 생존할 수 있어서요. 이 생리 중인데도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몰랐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리 기간에 가급적 성관계를 피해야 하는 이유. 자 생리 기간 중 성관계는 여성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평소 질 않은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어 유해균이 번식하기 힘들지만요. 생리 기간에는 질 내에 알칼리성 혈액이 고여 유해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리 기간에는 평소 닫혀있던 자궁 입구가 살짝 열려서요. 자칫 유해균이 자궁 내부로 침입하게 되면 질염, 골반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자궁 밖으로 나와야 할 생리혈이 자궁 안으로 역류할 수도 있는데 이때 만약 생리혈이 섞여있는 노폐물이 자궁 내막이나 난소 등에 유착을 하게 되면 극심한 생리통과 자궁염증을 유발하는 자궁 내막증 같은 자궁 질환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여성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건강에도 참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생리혈에 의해서 자극으로 남성들도 요도형 같은 비뇨기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자, 여러분 잘 아셨죠?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그날은 꼭 지켜주세요. 자, 이번 특종은요. 똑똑한 남자 오 기자도 털털한 남자 전 기자도 모르는 남성 건강 정보를 취재했습니다. 남성 건강인데 이건 우리가 알지. 그래요? 자, 첫 번째.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영구 피임법, 정관 수술. 이건 뭐 당연히 다 아실 텐데요. 정관 수술을 하면 스태미나가 감소된다. 정자의 이동 통로인 정관을 절단한 뒤에 묶어서 정자의 방출을 방지하는 수술입니다.
정관 수술과 스태미나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관 수술은 정자의 방출만 막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즉 정자를 생성하는 고환을 수술하는 게 아니라 정자의 이동 통로인 정관만 수술하는 것이므로 전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정관 수술을 하고 나면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생활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통로만 막아버리는 거구나. 네. 그렇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아마도 대부분 정관 수술 시기를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률이 높은 중년기에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신체 능력이 떨어진 건데 이게 내가 정관 혹시- 수술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정관 수술하면 왜 괜히 막 이렇게 위축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게 왜 위축될 일이지? 그런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음은요. 남성분들 아침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 다들 잘 아시죠? 오케이. 수면 중 음경 발기, 일명 아침 발기. 아침에 발기가 잘 안 되면 발기부전을 걱정해야 한다. Don't worry,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병의 근원이 뭐죠? 스트레스죠. 어쩌다 한두 번 아침에 발기가 안 되는 것은 대부분 스트레스가 원인으로요. 건강한 남성도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면 다시 아침 발기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침에 발기가 지속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이런 대사증후군이 발생했거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감소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능력과 무관하게 소변 마려울 때 발기가 아침 발기가 될 때도 있잖아요. 아, 그럴 때도 그게 무슨 뭐 내가 뭐 대단한 정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되게 겸손하시네요 오늘. 겸손해야죠. 여러분들 또 다 드려야죠. 겸손해야 됩니다. 네.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요즘 아이를 보면서 종종 놀라는 게 있죠. 요즘 애들은 키가 초등학생도 초등학생 같지 않아. 발육이 남다르죠. 그렇습니다. 네. 키가 많이 크죠. 요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아이란 얘기가 안 나와요. 키가 180 넘는 친구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빠른 성장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성조숙증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성조숙증이 뭐냐면 우선은 성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일찍 사춘기가 또래보다 2차 성징이나 사춘기가 빨리 시작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부모님이 우리 애가 너무 키가 빨리 컸다. 너무 애가 발육이 빠르다.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니 근데 뭐 성조숙증이 뭐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조숙증은요,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성선 자극 호르몬이 일찍 과하게 분비되는 중추성 성조숙증과 성선 자극 호르몬의 자극 없이 난소나 부신의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말초성 성조숙증으로 나뉘는데요. 자, 만약 남자 어린이들이 중추성 성조숙증을 진단받을 경우 드물지만 뇌종양 발병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그 확률이 더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말초성 성조숙증의 경우 난소에 낭종이 생겼거나 고환에 종양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걱정을 해야 되는 얘기죠. 걱정을 하시는 게 맞네요, 그러면. 자, 그리고 여자 어린이의 경우에 성조숙증 때문에 만약 빨리 초경이 시작되게 되면 또래보다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간이 증가해 성인이 된 뒤에 유방암, 난소암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자 혹은 남자 어린이 모두에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의심이 되신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조숙증의 원인은 그럼 정확히 뭐예요? 안타깝게도 현재 성조숙증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소아청소년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전적인 영향 외에도 식생활 변화에 따른 비만 증가, 또 일회용품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점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 광선이 성호르몬 분비를 활발하게 만들어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성조숙증을 의심해봐야 하는 무슨 자가진단법 같은 게 있습니까? 뭐 몇 살 때 뭐 초경이면 성조숙증이다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우선 여자 아이들은요. 네. 만 8세 이전에
가슴이 발달하거나 명울 이렇게 머물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잡히는 경우, 네. 그리고 9세 이전에 음모가 나거나, 그리고 초경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초등학교 너무 많은 2학년이에요. 거죠. 네. 그리고 남자 어린이는요, 만 9세 이전에 갑자기 고환의 크기가 커지거나, 그리고 몽정을 하는 경우, 이거는 병원에 가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몽정을 9세예요. 네, 요즘 이제 진짜 정액이 빨라졌거든요. 나오는 상태인 거죠. 이어서 부모님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성조숙증에 대한 궁금증을 더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콩이나 두유를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던데 사실인가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이런 말은 X입니다. 아, 왜냐면 콩에 뭐 여성 호르몬 맞아. 뭐 그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실제로 이 네. 성조수증이 올까봐 두유를 안 먹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이런 오해는 뭐냐면 콩에 들어있는 이소블라본인 성분이 여성 호르몬인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콩 안에 들어있는 건 여성 호르몬 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 왜냐면 콩은 나도 안 먹었어.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콩에는 비타민 B군과 단백질, 성장기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궁금증입니다. 성조숙증이 나타난 아이들은 키가 작은 편이라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이 얘기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나요? 뭐 초경 네. 이후엔 키 안 큰다. 뭐 그래서 늦게 해야 된다. 네, 이미 이걸 궁금해하실 건데요. 정답은 O입니다. 처음이네. 성조숙증을 겪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또래보다 성장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걸 갑자기 방치할 때 그러면 성장판이 일찍 닫히거든요. 그러면 키가 크는 기간이 또래보다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오히려 키가 10에서 12cm 가량 더 작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확률상. 확률상. 뭐 10이면 많이 차이 나네. 어쨌든 뭐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겠네요. 미리 의심이 되면 꼭 그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그럼 선생님, 성조숙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선은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만큼 100% 확실한 예방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전문가 말에 따르면 성호르몬을 촉진시키지 않도록 인스턴트 음식, 뭐 육류, 버터, 그리고 동물성 지방, 섬유를 좀 줄이고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해서 이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이 치료를 좀 두려워해요. 혹시 이게 내가 죽는 병 아닌가? 무섭지. 그리고 내가 다른 친구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이걸 마치 병처럼 생각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불안하지 않도록 왜 치료를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아이들과 가장 행복하게 이런 것들 해결했으면 가장 중요하다. 성병이 성접촉, 성관계로 감염되는 건 맞지만 성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성접촉뿐만이 아닙니다. 수혈 과정에서도 감염될 수 있고요. 또 간혹 찜질방, 헬스장에서 대여해주는 옷, 또 숙박업소의 침구류에 있는 기생충 사면발리가 생식기나 피부와 접촉할 경우에 성병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병이 감염되고 전파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진짜 성병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자, 성관계 시에 콘돔만으로 성병을 예방할 수 있다, 없다. 비속어는 아닌데 그 콘돔이라는 말을 방송에서 해도 되는 말인가? 뭐 콘돔이란 말을 왜 안 써요? 아니 그 방송에서. 콘돔. 콘돔이 뭐였지? 아, 콘돔 비속어도 아니고 쓰는 아니 비속어 아니지 아닌데 방송에서 막 방송에서 처음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색하다는 거지. 뭘 어색해요, 생각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X였습니다. 콘돔만으로 성병이 다 예방되는 건 아닙니다. 성병 중에 하나인 헤르페스의 경우 전염성이 강해 콘돔을 사용해도 예방 효과가 60%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특히 전염성이 강한 매독의 경우 임신 중인 산모가 감염될 시 태아에게까지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보다 무서운 게 태아까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이건 정말 공포스럽네요. 또 드물지만 입에 상처가 있을 경우 매독 보균자와 키스하는 것만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는구나. 네. 자, 다음 성관계가 끝난 뒤 곧바로 소변을 보면 성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정답은 X입니다. 다만 여성의 항문에 있는 대장균이
성관계 과정에서 요도 입구에 묻어날 수 있는데요. 성관계 후 바로 소변을 보면 요도에 묻어있는 대장균이 씻겨 내려가면서 방광염 예방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병에 관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병을 감추고 참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병을 방치하면 불임과 난임, 암, 발병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대방 파트너에게도 같이 치료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 숨기면 안 돼요. 네, 한 명만 받아서 치료로 끝나선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정말 사랑한다면. 네, 맞아요.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외국에 성병에 걸리면 병원에서 이 진단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대신 환자한테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이런 성병에 대한 경각심이 있다는 거. 하긴 치료만 빨리 하면 요새 치료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보통 이거 쉬쉬하느라고 치료를 빨리 못하는 게 단점인 거죠. 그리고 이제 파트너와 불화의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만 고치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상대방이 네. 전염됐을 수가 있는데. 환절기에 찾아오는 감기만큼이나 여성들에게 흔한 질병이 있습니다. 여성 10명 중에 7명이 한 번쯤을 앓는다는 질병, 바로 질염입니다. 그게 감기만큼 흔한 질병이었어요? 질염이란 여성 외음부인 질에 균이 감염돼서 염증이 발생하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항생제 복용이나 질정, 항진균제 연고 등으로 쉽게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부 여성들은 질염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는 걸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생활이 문란한 걸로 오해받으면 어떡해. 질염과 성관계를 연관짓는 선입견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워낙 빈번히 걸리다 보니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참아서 좋을 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질염이 성관계뿐만 아니라 네. 다른 원인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성관계 외에도 이렇게 통풍이 잘 안 되는 이렇게 꽉 끼는 이제 속옷, 뭐 스키니진 같은 바지를 입거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면역력이 떨어질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여성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질 분비물로 인한 질염 걱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잘 아셔야 할 게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1티스푼 정도의 질 분비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분비물이 나온다고 모두 다 질염은 아닌 거죠. 그리고요. 질 분비물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해서 팬티 라이너를 매일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공기를 잘 통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습한 상태를 유지시켜서 세균이 더 증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질 세정 시에는 약산성인 여성 청결제나 물로만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성 청결제의 올바른 사용법. 질 입구의 외음부만 닦아줘야 합니다. 질 내부까지 세정하게 되면 질 내 유익균까지 같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약간 외계어들이 많이 나왔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염이 번번이 걸린다 해서 그걸 가볍게 여겨서 방치하면 만성 질염으로 전형될 수도 있습니다. 불임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여성 클리닉에 가서 방문을 하시면 좋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한번 옷을 그렇게 입었나 스트레스가 있나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성암. 전 세계적으로 발병 1위인 유방암에 이어서요.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583명을 사망케 한 암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자궁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인데요. 최근 국내에서는 20, 30대 여성 사이에서도 발병률이 증가해서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궁경부암이 암 중에서 유일하게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특종을 취재한 이유가요. 이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여자가 아닌 남자도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포스터로 권고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좋은 병원이에요. 자궁이 없는 남자들은 전혀 이제 걱정할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주 원인이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감염자와의 성관계입니다. 만약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성이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 여성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자궁경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무섭네요. 자, 그리고요. 남성들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남성 건강에는 성기 사마귀,
항문암, 성기암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임도 남녀가 같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자궁경부암 예방도 남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 이름도 바꿔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자궁경부암 예방족저라고 하니 이 여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HPV 예방접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남자, 여자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도 지금 필요해요. 지난 2019년 한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여성의 57%, 남성의 경우 무려 96%가 이걸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부끄럽고 비밀스럽게 여기지만 사실은 지극히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위, 바로 자위입니다. 점점 말하기 힘든 주제로 가고 있군요. 랭킹이 높아지고 있으니 네, 느껴지죠? 자위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의 표현 방법입니다. 실제로 자위를 이렇게 정자를 배출하다 보면 그 건강한 정자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어서 그 전립선염에 그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 엔돌핀 이게 분비가 돼서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도 돼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행위지만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냥 눈치껏 알고 있던 그 자위에 대해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위를 들키지 않게 남몰래 빠르게 끝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남성의 경우는 성자극에 빠르게 반응하려는 욕구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실제 성관계에서도 급하게 사정하는 조루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오, 이건 진짜 몰랐네. 야, 이게 강박이 있구나. 그렇죠. 건강한 자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몇 회 정도가 좀 적당할지 이게 뭐 딱 그 횟수를 정해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뭐 유의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가이드라인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개인차가 있어요.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정도라고 이제 많이들 나와 있고요.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이렇게 자위를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위가 있어요. 뭐죠? 압박자위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성기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보통 바닥에 모서리에 성기를 마찰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경우 자칫 남성의 성기가 이렇게 모양이 휘거나 골절이 되거나 파열이 되거나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여성들은 소음순의 외음부에 그 큰 충격을 이렇게 압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 기능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모서리나 막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압박을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건 뭐냐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 심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나 이거 안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 자각 타임이 온다고 또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요. 죄책감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걸 내가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더 고민하는 거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기자들에게 사전에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 그 세 기자들이 진짜 궁금한 성 이야기. 사실 궁금한 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디 가서 또 공개적으로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민망하고. 그래서 오늘 질문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네, 저는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시원하게 터놓고 얘기해봅시다. 이 성교육은 언제쯤 정확히 하는 게 좋을지요? 네, 일단 그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뭐냐면 6세부터 6세. 만 6세. 네, 왜냐하면 그때는 성기 이름에 대해서 알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이들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남자 성기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자 성기 이름을 소중히, 거기, 보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음경, 음순이라는 단어를 알려주는 게 더 적절하다. 음경과 음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가 궁금할 때 적재적소에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미리 너무 오픈하는 건 별론가요? 저는 아이한테 역질문 하라 그래요. 넌 어디까지 알고 있니? 네가 태어난 거를 이렇게 뭐 이런 식의 들어가서.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놀랬던 건 여러분 애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어떻게 태어난 걸까요? 애들이 뭐라고 대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할 때 뭐라고 할지가 진짜 머리가 벌써 아픈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쵸. 이제 진짜 과거 고전이다 거죠. 저건. 아니, 왜냐면 애들이 물어볼 때 괜히 저 할 말 없고 민망하면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한다니까요.
그럼 주로 아이들은 어떤 답변을 해요? 우선 아이들이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뭐 다리, 뭐 손잡고, 뭐 뽀뽀했더니 뭐 맞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민망하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미 인터넷을 많이 봤나 봐요. 클릭만 하면 뭐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오줌으로 태어났대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오줌? 왜 오줌? 그랬더니 아이가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아마 영상이 성교하는 영상이었나 봐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성교의 잘못된 편들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잘못 알고 아니 엄마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동화책에 그런 그림책이 있어, 많아요. 요즘에 많아. 성관계를 하고 있는 그게 좀 아름답게 표현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죠.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상한 사이트에서 네. 그런 거 너무 보는 많아. 것보단 진짜 선생님이나 부모가 딱 오픈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저도 같아요. 한두 명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무변별하게 많이 봤나 봐요. 그치. 저렇게 알고 있는 애들이 많아서 이건 제대로 알려주자. 또 저는 또 궁금한 게 주변에 뭐 아이 키우는 친구들한테서 들은 좀 충격적인 얘기가 소아자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제가 목격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선은 자의는 죄책감을 우선 안 줘야 돼요. 아니 그게 청소년 때가 아니라 한 5살, 6살 이런 네, 애들. 우선은 유아들은 그게 네. 잘 뭔지 몰라요. 그치, 네. 막 부비잖아. 그리고 네, 제가 볼 때는 아이를 같이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봤으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있잖아, 왜 만졌어? 그 어떤 마음이야? 그리고 어디서 했어? 그럼 얘가 이제 제대로 얘기해주면 나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의일 수도 있어요. 내가 느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거기가 따가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럼 병원을 가야 돼요. 가려워서 그런 네, 거지. 가려워서. 진짜 아플 그리고 어떤 애는 호기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6살인데? 네, 그러니까 6살인데도 발기가 되다 보니까 그걸 가라앉히려고 얘를 손을 잡아서 이렇게 꽁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보고 걷잡아서. 자의한 걸로 본 거예요. 아. 네, 무조건 그걸 한다고 해서 자의네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도 얘가 왜 해야 하고 있는지 그런 거가 아닌 것들은 뭐가 있는지. 지켜봐야겠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을 때는 그거는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거 안 좋다. 그리고 또 뭐 인형이나 장난감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아까 말한 압박 자의처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번 특종도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앞으로 온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요. 아니 얼마 전에 아들과 드라마를 같이 보다 주인공들의 스킨십이 어색한 침묵만 흐르다가 그냥 확 채널 돌려버렸습니다. 요즘 가수들 뮤비도 어찌나 민망한지 19금 영상에 노출된 아이들 성교육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이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엔 뭐 인터넷은 그냥 필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튜브나 이런 데도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모든 부모님이 다 걱정하시는 바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이 미디어 교육이 너무 절실해요.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TV, 드라마, 네. 뭐 이렇게 만화, 웹툰, SNS, 노래, 가사 모든 것들을 이제 지도하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고 좀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키스를 해요. 이런 것들 볼 때 다 봤어.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이제 성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하는지, 그 맥락은 어떻는지, 그때 심리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거가 진짜 괜찮은 상황인 건지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의 가치관도 알 수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알 거 다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어른들의 할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드라마와 영화가 아니라 혹시나 이렇게 정말 잘못된 경로로 야동 같은 거 보는 거 이거는 어떻게 좀 막거나 규제를 하거나 신경 써야 될까요? 아, 이게 야동이다 보니 참 말하기가 좀 힘드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가 함께 야동 보는 거 어떨까요? 부모랑 같이 야동을 보라고요? 예. 제가 이제 아까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또 이게 들켰어요. 그 아드님은 참... 근데 우리 애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엄마 말로만 진짜 가짜 진짜 그런 건 안 하면 안 돼. 보면 안 되라고 말하지 말고 왜 보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래요. 논리적으로 날 설득해라. 네. 그래서 같이 보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엄마 몇 개 갖고 와? 그래서 내가 10개를 갖고 와. 그럼 내가 10개를 보고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시비부터 저도 봤죠. 시비 들어봐.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한가만데 보게 됐죠.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알아서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알겠대요. 오히려. 너무 남성 위주로 찍었고 여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이게 너무 좀 잔인하고 이런 것들이 동의 없이 강제로 하는 거라고 내가 느껴졌다. 여자 입장까지 고려한 거를 자기가 처음 느꼈대요. 그래서 순간 아무 말 다 알아서 하니까 제대로 봤다고 맞다고. 가르쳐 주신 것도 없는데 스스로 깨우쳤네요. 네. 완전 좋은 교육이네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짚어주고 네. 올바른 성에 대한 관념이 생기도록 꼭 지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운동장 벤치에서 능숙하게 갓난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는데요. 막내 아들, 막내 동생. 자, 이 아기의 정체 바로 사람이 아닌 특수 인형입니다. 되게 비슷하다. 자, 신생아와 똑같이 생긴 이 특수 인형은요, 미국 고등학생들을 위한 성교육 교재로요. 학생들이 직접 약 일주일 동안 인형을 돌보며 육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자, 인형 뒤에 센서가 달려 있는데 실제 정말 아기처럼요. 우는 패턴까지 신생아와 완전 비슷합니다. 1시간 동안 수차례 우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모두가 잠드는 고요한 새벽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울음을 터뜨리는 통에 와. 울지 말고 제발 좀 자라. 너 때문에 나도 울고 싶다. 이렇게 인형을 돌보는 동안 실제 육아 대디, 육아맘처럼 잠도 거의 못 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고등학생이면 사실 고등학생도 애인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인형을 갖고 왔어요. 에? 어머, 저걸요? 네, 미국에서. 네. 보시겠어요? 아니 그리고 무게가 상당해. 무게가 애기 무게구나 정말. 네. 무게도 실제로 똑같이 했구나. 네, 그러네. 실제 똑같죠. 네. 뒤에 센서가 뒤에 있네. 센서가 있어요. 여기 센서가. 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얘가 울면 가서 얘한테 키를 꽂아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일지별로.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육아 교육이 아니고요, 성교육 중에 하나인 거. 맞네. 그러니까 이 성생활 뭐 성관계 얼마나 책임감 있게 그렇지. 네.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네요. 성교육계의 강국, 선진화된 성교육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1992년부터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해서요. 만 6세인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학교뿐 아니라 성교육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합니다. 네? 동화책입니다. 네, 이게 동화라고. 네, 세긴 세다. 그렇죠. 그림뿐 아니라 내용도 정말 디테일 끝판왕입니다.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질에 들어가는데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뭐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적혀 있고요. 시간이 흐르며 뱃속의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내용도 세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그냥 고민 안 하고 직진했네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우리나라 성교육에 비해 꽤 적나라하고 디테일하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된 성지식 이런 것들이 혼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독일만의 독특한 성교육법이 또 있습니다. 이 교육을 위해선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뭐죠 이게? 뭐 자 같은 건데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독일의 성교육기관에서 교육할 때 사용하는 자, 이 자의 용도가 무엇이냐? 바로 남성의 성기 둘레를 재는 겁니다. 근데요. 왜 재요? 선생님 근데 재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저게 왜 교육? 자, 이 말도 안 아직도 되는 이렇게 얘기가. 무지한 겁니다. 왜 재냐고요? 저걸 아니 그 재는데 교육에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하하, 이날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네? 자, 일단 둘레가요? 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 길이뿐 아니라 둘레를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치를 구분해서 써놨습니다. 각 구간별 수치는 바로 콘돔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기의 둘레가 10cm라면 작은 사이즈의 콘돔, 12cm라면 표준 사이즈의 콘돔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는 자신의 신체에 맞지 않는 크기의 콘돔을 사용할 경우 피임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 내 성기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피임을 하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본인의 크기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뭐 재보진 않죠, 사실 그거를. 근데 이게 무지한 거예요.
야, 사실 뭐 맞지 않는 콘돔 쓰면은 아니, 사실 전 사이즈가-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 전 사이즈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 가지 콘돔만 많이 봐요. 근데 해외에 가다 보면 사이즈별로 다 있어서 있어요. 다양하게 자기 거 맞는 걸 골라서 이제 사용하게끔. 생각은 디테일하게 진짜 안 했죠. 해봤네. 저도 요즘에 아까 뭐 야동이고 뭐고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렇게 아예 대놓고 해버리니까 전혀 음습함이 없는 게 난 너무 클린해 보여요. 아니 이게 저래야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없다니까요. 차라리. 그러니까. 만 4세부터 연령별로 맞춤 성교육을 실시하고요. 15세가 되면 부모와 자녀가 구체적인 피임법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는 정말 클래스가 다른 북유럽의 성교육. 그런데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1955년부터 성교육이 의무화돼 최초의 성교육 국가로 불리는 나라 스웨덴은요. 3세에서 6세 아이들을 위한 스웨덴의 성교육 영상 클래스 바로 이 정도입니다. 3세에서 6세. 네, 3세에서 6세입니다. Pop it up, pop, snippity snop. Här kommer snoppen i full galopp. Snippity 어머머. 이젠 제가 뛰네. 끝까지. 야, 노래 되게 좋다. 네. 정확하게 이름도 알려 딱 주더라고요. 저희가 이 스웨덴어라 감이 없는데 저게 정확한 표현인 거죠? 자, 이게 3세에서 6세들이 꼭 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가사도 안 복잡해. 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다른데 같아. 끝. 자, 이 영상 2015년 스웨덴 공영방송에서 3세에서 6세 어린이들을 위해 제작한 어린이용 성교육 애니메이션 스노펜과 스니판 아니 공영방송이라고요? 공영방송이에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성교 맞습니다. 2015년 1월 이 애니메이션이 너튜브에 업로드되고 약 한 달 만에 조회수 5만 뷰를 기록. 뜨거운 반응에 영어 버전까지 제작됐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나오자마자 일부 국가에서는 애들이 보기에 너무 선정적인 거 아닙니까? 라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 요한 홍스톰은요. 이 노래는 어린아이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알려주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남녀의 신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노래라고 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보통 4, 5세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눈을 뜨거든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랑 다른 것들이. 그때는 관심이 없다가. 그러면서 질문도 폭발을 해요. 이게 뭔지 그리고 그래. 이게 뭐 하는 건지. 눈에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목욕탕 가도 뭐 그러겠죠. 나 왜 오빠랑 달라? 모르겠죠. 어린 딸이. 네. 놀랍게도 많은 이들의 우려와는 달리 아이가 영상을 보고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영상 보여주고 목욕하는데 자기 신체 부위를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이 부모님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반응들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성교육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